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진시와이드의 최진아입니다. 2월 미국의 고용지표 굉장히 잘 나왔죠? 혹한과 한파 영향으로 한 15만 명 정도 그래도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무려 신규 고용자 수가 비농업 부문에서 17만 5천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1포인트 추가 상승한 결과이긴 하지만 신고가를 냈고요. 다우는 같이 올랐는데 나스닥은 소폭 빠지면서 고용지표가 좋아진 것 치고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재점화된 영향 때문에 아쉬움이 좀 컸던 종가였는데요. 문제는 뉴욕 쪽의 분위기가 아니라 중국 쪽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금요일 장중에 우리에게 악재를 안겨줬던 중국이었죠. 한 중국의 태양 전지업체가 중국의 회사채 시장에서 사상 첫 부도, 디폴트를 냈다는 소식이 연쇄 부도 우려를 키웠었는데요. 주말에 중국의 2월 수출 지표가 18% 이상이나 급감하면서 예상 밖에 부진했으며 물가 지표 역시 바닥권, 특별히 생산자 물가 지수는 24개월 연속 계속해서 내림세만 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장중에 일단 중국 변수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시만기와 김정수 한은 총재 마지막 금통위도 겹쳐있는 이번 주 첫 시작이 일단 중국한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진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 첫 주간인데요. 올해 또 처음 쿼드러플 위칭이잖아요. 오늘 황금 라인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부터 가져보죠. 금요일장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장 미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최승 차장님은 기관 매도 출회로 약보합세로 끝났다. 사흘 만에 하락했었던 코스피 시장이었죠. 기관이 최근 들어 가장 많은 2천억대 순매도를 보였던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요일장에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다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닥 쪽의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김영겸 팀장님은 미디어 콘텐츠 내수주 위주의 역시 종목 장세 강조해 주셨고, 안상현 대리님 역시 정영훈 팀장님처럼 눈치 보기 장이었다라고 평하시면서도 코스피는 사흘 만에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엿새 연속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스닥은 오르는 대조적인 모습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프리뷰 확인해보죠. 최승 차장님은 거래 대금이 저조한 가운데 반등폭은 제한될 거다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아봤자 한 3조 원대 한 초중반 정도, 많아봐야 3조 한 5, 6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데 그쳤었죠. 정영훈 팀장님은 이번 주 G2를 포함한 글로벌 지표 발표를 주목하면서 코스피 역시 반등폭을 제한적으로만 보셨고 제한적 등락을 점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중소형주, 개별주 위주 종목별 대응력을 높이자 하셨고, 김영겸 팀장님은 중국과 우크라이나 등 대외 불확실성을 확인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여전히 눈치 보기 지속 예상이라는 의견을 남기시면서도 김영겸 팀장님과 동일하게 중국 시장을 주목하자고 중국을 변수로 꼽아주셨네요. 이 가운데 오늘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날 장 막판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전환했고 장 중에도 많이는 안 팔았었는데 기관 때문에 약간 밀렸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향후에도 반등폭이 제한적일 거라고 하셨는데 거래도 부진하지만 중국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동시만기 앞두고 있습니다. 전략 들어보죠. 네, 일단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사실 서로 간의 공방은 좀 있었지만 그렇게 시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수급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누적치를 보자면은 최근 3개월간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3조 3천억을 순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7,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해주면서 코스닥 시장 개별 장세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 2,500억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주면서 개별 장세 당분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지난 그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닥이 1조 9천억 나왔는데 코스피가 3조 5천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등폭은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옵션 만기 뭐 크게 대세에는 지장 없겠지만은 그런 상승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전반적으로 그 수급이 조금씩은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아직까지 어떤 주도 업종이 나왔다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대외 변수들이 안정이 됐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좀 겸연쩍은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 대형주 위주의 어떤 추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대형주 쪽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중소형주 리밸런싱이 나타나면서 대형주 쪽으로 자금 이동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당분간은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리밸런싱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최근에 그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업종들을 보면은 뭐 인터넷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이제 기타 그 내수 관련 종목들, 그래서 내수주 중심으로의 상승이 좀 있었고요.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다시 한 1,060원 수준으로 계속해서 밀리고 또 엔저가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103원대를 또 돌파를 해주면서 환율 관련해서 이제 수출주들에는 좀 악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내수주 중심의 어떤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환율이 좀 반등을 해줬을 때 전기전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 이제 매수 확대되는 여부 확인하면서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도 확실히 안 들어왔고 주도주도 없는 분위기여서 동시만기 앞두고는 여전히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뭐 인터넷 관련 혹은 전자결제 관련 내수주 중심의 중소형주를 좋게 보시는 겁니까?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할까요? 중소형주 가운데서요? 지금 뭐 저는 사실 어떤 한 섹터만 딱 보진 않고 전반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조금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면 헬스케어 관련 해서는 뭐 아이센스 비롯해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 뭐 엑세스 바이오라던가 뭐 마크로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그 세계 최초로 전기차 박람회를 하면서 그 지난 그 금요일날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기관 순매수 3위가 우리산업입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들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인터파크라던가 이런 종목들 그 전자결제 그리고 인터넷 홈쇼핑 관련 종목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내수주 쪽으로의 어떤 매기가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내수주 중심의 어떤 개발 장세에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마크로젠, 아이센스, 인터파크, 우리산업 이상 관련된 섹터들을 좀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중소형주를 좀 폭넓게 내수 섹터 관련해서 조금 담아보시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님의 전략 미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에 계시는 조용찬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나온 지표 때문에 중국 우려를 여러 전문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표를 좀 살펴보죠. 먼저 중국의 2월 무역수지인데 1월 달에 너무 잘 나와서 이거 왜곡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무역수지가 2월 달에 이렇게 안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수출이 증가는커녕 18%나 급감했다고 하는데 해관 총선은 뭐 춘제 기간이 좀 변경돼서라고 해명하고 있다면서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월 수출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무려 18%나 감소를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춘절이라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1월을 합칠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6% 감소했는데요. 이 중에서 작년 초에 수출 대금이 부풀려져 와가지고 있었던 허위 수출까지 포함시키면 실제 그 감소폭은 마이너스 5%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은 12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22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안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주시장에 그 악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대로
중국이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올해 성장률 목표 7.5%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 지출을 늘려서 투자주들의 그 경제 성장으로 되돌려 가려는 그런 그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인대가 끝난 다음에는 미니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요. 이후에도 지표들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가 주말에 나왔었죠. 바로 2월달 물가 지표였는데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2%를 기록하면서 13개월 내 최저였고 더욱 걱정하시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낙폭이 더 커지면서 2% 하락해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띄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월에 비해서 0.5%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한 30% 영향을 미치는데요. 식품 가격 상승폭이 2.7%로, 전달보다도 1%포인트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좀 우려스러운 점은 공산품의 그 수급 개선을 알려주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24개월 연속 디프레이션에 빠진 것은 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뭐 공산품 출하 가격이라든지 구입 가격이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되는 원인입니다. 생산할수록 적자지만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그 중국 시장의 특성상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계속 출혈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그 인프라 정비 사업과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을 조만간에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수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형 도시와 지역 경제 활성화, 스마트 시티 건설, 한전야 정책 완화 같은 정책들이 앞으로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시장은 경제 지표가 나빠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경제 정책에 미리 선반영하는 종목을 발굴하시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지표 측면에서도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경기가 뭐 살아난다라고 할 만한 지표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전인대 이후에 정말 미니 부양책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당장 3월부터는 지표들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네, 3월부터는 그 지표들이 하나둘, 방향을 좀 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같이 보는 근거는 생산 경영 활동 지수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이내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CEO들의 그 낙관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무려 그 10.5%포인트 정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뭐 신형 도시화 이뿐만 아니라 국가급 프로젝트들이 철도나 원전 같은 쪽에서 속속 착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모습이 CEO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고요. 특히 그 2월 완성품 재고 지수가 전월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미니 경기 부양책을 대비해서 기업들이 2월부터로 재고를 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경기 회복 속도는 빠르지는 않지만 하나둘 좋아지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런 그 경기 회복세를 좀 뚜렷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전인대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연간 7.5%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성장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개혁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최대 그 관심사는 성장률 목표 7.5 그리고 물가 3.5 M2 증가율이 13%로 전년과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개혁을 중시한다면 7%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시켜야 되겠지만 최근에 그 시위라든지 테러가 좀 빈번해지고 있고요. 특히 상하이방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의 견제가 상당히 그 강한 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안정을 위해서는 성장을 추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채무관리라든지 환경 오염보다는 앞으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최우선 그 항목인 개혁 부분들도 내수 주도의 그 성장을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급격한 채무의 그 팽창을 막기 위해서 재정이나 금융 쪽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자본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예금 금리의 자유화, 위엔화의 자유 변동폭 확대를 시켜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은행단들도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중국 안에서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를 통해서 해외 금융기관들을 유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떠오른 이슈는 아닙니다만 회사채 시장에서 역시 걱정하던 게 터졌습니다. 첫 디폴트 사태가 발생을 했죠. 한 태양광 업체한테 일어난 일인데요. 갚아야 할 이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장기적 우려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연쇄 부도 우려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네, 요번에 그 부도가 났던 회사는 상하이 차오리 솔라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157억 원의 그 회사채 이자 지급을 못해서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가 디폴트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회사채나 신탁 상품에 대한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지면 중국은 항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은행이 나서서 변제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정부가 기업 인수를 통해서 채무 불이행까지 가지는 않게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방만한 기업을 구제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에 혼란을 좀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12개, 1조 한 2,500억 원 정도의 회사채 발행이 연기됐고요. 특히 그 중국 안에서는 세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투자 적격 회사채 5년물짜리 같은 경우는 AA-인데요. 금리가 7.7%까지 급등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돌아올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이자 상품의 그 상환 금액이 600조 원을 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폭발적으로 설비 투자하는 LED 그리고 환경 관련 기업 그리고 부동산, 조선, 비철금속, 소재 쪽에 신용 위험이 한동안 계속 떠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정부가 좀 도와줬었는데 이번에 연쇄부도 혹은 그냥 디폴트가 그대로 나버릴 경우에 어떻게 될지 이제 관련 산업군들 또 우리 반사익을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본 얘기해볼까요? 오늘 일본의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될 텐데요. 속보치보다 조금 나은 상향 조정된 결과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 1분기 GDP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제시될까요? 네, 그 4분기 GDP 성장률은 1차 속보치하고 비교해서 거의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율로는 한 0.1%포인트 정도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법인 통계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민간 그 재고 투자가 조금씩 상향 조정됐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1분기 일본의 그 GDP 성장률은 연율로 4%대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엔 하락이라든지 해외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가수요로 수입도 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월달 그 초까지는 그 경기가 어느 정도 그 이어지겠지만 4월달 그 중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그 가수요에 대한 그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꺾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그 오늘과 내일 있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에서는 현재 그 금융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4월달 이후에 상을 봐가지고 질적 양적 완화를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일본의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가 됐네요. 0.3% 정도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일본 증시가 급등을 했었는데 딱히 그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 연계금이 자산운용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뭐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린다고 얘기를 했는 모양이죠. 수정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기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명목 운용 그 수익률 목표를 임금 인상보다 1.7%포인트 정도 높인 4.2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국채
주로 투자되어 있던 그 방향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그리고 또한 그 액티브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나 부동산, 상품 투자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상품군도 리츠와 같은 패시브 운용 상품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에도 아무래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의 그 연기금 그 정책이 변화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본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해야 될 일이 있네요. 일본의 4분기 GDP 확정치가 전 분기 대비 0.3이 아니라 0.2% 성장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정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 증시 분석을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통해서 깊이 있게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출발을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궁금합니다. 1980에서는 언제나 좀 부딪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시장 전망 들어보고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은 화상 연결을 통해서 도움 말씀 주실 겁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먼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 예상 시초가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은 조금 약세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63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약 0.5% 정도 하락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해가지고 0.2% 상승한 545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증시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난주에 조금 코스피는 좀 횡보세를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 강세를 띠면서 1주간 모습이 마감됐는데 일단 주말에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 그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좀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와중에 중국 증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오전장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1965선 정도 60선 중반에서 10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할 건데 중국 증시를 잘 봐야 될 것 같다 하셨습니다. 출발 이후에 좀 지나고 나서 중국장은 약간 늦게 열리는데 그때 한번 변곡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시장 출발 전에 예상가를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강세 예상업종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금요일날 좀 매매 패턴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다른 업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 금융하고 화학 업종들을 많이 샀는데 기관은 뭐 이 자동차 그리고 중공업 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업종들 사는데 중요한 건 외국인과 기관의 교집합을 좀 찾아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수주나 내수 소비와 관련된 그리고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일단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이 오늘은 좀 계속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내수 그리고 중국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은 조금 오늘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교집합을 찾아보면 이 바이오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내수 소비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업종 이 두 업종이 좀 오늘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세 예상업종군 내수소비 바이오 섹터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출발 예상 지수도 코스피 기준으로 60선으로 다시 빠지는 약간 좋지 않은 모습이 예상됐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은 어떨까요? 거래소 위주로 훑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대차가 나란하게 1%대 약세 출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네요. 모비스 역시도 30만 원대 초반까지 재차 한번 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 정도만 안 밀리는 포스코와 함께 견주한 흐름 혹은 강보합권 정도의 출발이 예상될 뿐 거의 다 파란불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아차도 역시 빠지면서 아마 3인방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띨 것 같은데 N달러가 다시 103엔대까지 올라가면서 엔저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다소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현대차 위주로 이미 꺼진 그런 상황이죠. 오늘 LG화학, 네이버, 한 포스코 정도만 삼성생명과 살아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다 밀리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3월 10일 월요일 3월 둘째 주 첫 거래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물가도 부진했고 특별히 2월달 수출 지표가 크게 꺾인 가운데 중국의 회사채 시장에서 처음 디폴트까지 발생을 했었더랬죠. 중국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은 가운데 앞서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뉴욕은 신기록을 썼지만 1980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또 선전하는 코스닥은 오늘도 상대적 강세를 띨지 양시장 출발 상황부터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임 대표님. 네, 코스피 시장은 0.4% 하락해서 1966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예상대로. 네, 예. 일단은 60포인트 초중반에서의 지지력을 오늘 좀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1선 자리거든요. 그래서 21선 자리를 오늘이나 내일 정도 계속 지지력을 얼마 테스트가 강한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예상대로 조금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좀 과도하게 좀 오르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545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 의외로 아침에 좀 괴상승이 나왔지만서도 음봉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하락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놓고 무리하게 코스닥 관련된 종목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오전장을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차트는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베이시스가 조금 약세를 좀 띄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선물업 중심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3월물보다 6월물에 대한 베이시스하고 이쪽에 대한 미결제 동향이 얼마나 좀 발생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환율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하락을 해가지고 1960원 초반대에서의 그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보신다면 일본 같은 게 엔저가 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게 워낙 강세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최하 마지노선 1060원 정도의 지지력을 얼마나 테스트하는 여부를 체크하면서 오전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플러스권에서 출발했지만 오늘 정도에서 음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좀 알려드릴게요. 니케이가 오늘 5거래 만에 살짝 꺾입니다. 0.5% 정도 빠지면서 출발했는데 15,200선이 살짝 깨지는 정도에서 개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본의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0.2% 정도 성장했고요. 연율로 봤을 때는 0.7%만 성장해서 예상치인 연율 1% 성장에 못 미친 결과였습니다. 니케이가 하락 출발이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일본의 발목을 잡는 경상 적자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요. 1조 5,900억엔가량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악화된 그런 결과였죠.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사실 1조 한 400억엔, 4천억엔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것보다 2천억엔가량 더 나온 겁니다. 지금 4개월 연속 적자가, 경상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부진한 지표 2개, 그리고 일본 증시 하락하면서 출발한다는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역시 예상대로 132만 원대까지 밀리는 건 진짜 오래간만인데요. 1% 넘게 밀리면서 오히려 오늘 아침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요. 현대차, 모비스 0.5% 안팎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만 유일하게 빨간불 들어와서 83만 원대 초반 지키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3만 8천 원대 재차 밀렸네요. 0.4% 정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1% 이상 밀리면서 개장을 했네요. 자,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 다 확인을 해보죠. 포스코가 아까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부합권을 지킬 줄 알았는데 역시 1% 정도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28만 원 다시 내주는 셈이죠. 신한지주도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혹시 은행주가 안 좋은 건 아닌지 좀 걱정스럽네요. 삼성생명은 10만 원대에서 여전히 가격권 지키는 무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SKT가 약간 오를 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분위기는 어둡다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2% 가까운 상승세를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 확인시켜드릴게요. 파라다이스 무섭네요. 3만 3천 원대까지 또 1% 정도 오릅니다. 사실 금요일장에서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나란하게 3%대 상승을 주면서 신고가 기록했었는데 서울반도체가 5만 원 찍고 약간 밀리는 자리입니다만 파라다이스는 여기서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리트리온도 그럭저럭 잘 버티면서 코스닥의 상승이 역시 시가총액 상위주 상승 때문에 나오는 것이구나 알 수 있게 하고 있네요. CJ ENM도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4만 2천 원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업종군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상위 업종군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혜 연구원님. 네, 일단은 뭐 강세 같은 경우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서비스, 통신, 섬유의복 이런 업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유통업종도 아침에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 일단 장이 좀 쉬어가면서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서비스 같은 경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지주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KT를 제외한 두 가지 통신 회사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강했던 이 섬유의복업종 오늘도 역시나 강세로 좀 가고 있고요. 일단 내수 소비에 관련된 업종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아침 강세는 일단은 디지털 콘텐츠 업종들, 그러니까 뭐 게임주들도 있을 거고요, 음원 콘텐츠 업체들도 있을 건데, 일단 뭐 오늘 아침에는 드래곤플라이, 액터즈 소프트, 뭐 소리바다, 게이마 이런 게임주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락문화라고 해서 뭐 엔터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업체, 이런 업체들이 오늘 또 아침에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이어지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입니다. 오늘 또 소프트웨어 업체들, 뭐 결제주도 포함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업종들이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따가 저희가 종목별로 특별히 강세를 띠는 업종 혹은 안타깝지만 급락하는 업종이 있으면 종목별로 저희가 특징주 분석을 더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개장한 지 5분, 6분 정도 흐른 시점인데요. 수급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기관이 금요일장에서 참 많이 팔았고, 외국인은 장이 끝나고 나서 조금 사주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소폭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에 좀 강하게 들어왔었죠. 지난 뭐 금요일, 목요일도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쪽으로도 약간 소폭이나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아침에 좀 할인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은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70%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화학, 운동장비, 그리고 금융업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경기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동향을 좀 보신다면 소폭이나마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약간 비차익을 통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들, 대형주를 중심으로 몇몇 종목군들 좀 집중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의 수급 분위기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동시만기 접어드는 그 주의 첫날에 지금 수급은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코스피는 1960선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개장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파 팀장님 연결해서 확인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아서인지 NDF에서부터 벌써 5원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래저래 1,060원은 지지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얼마나 뛰면서 달러원 출발했습니까?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40진 상승한 1,06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후에는 1,064원과 1,065원 5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하락한 1,064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재를 보임에 따라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것에 따른 위험 회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2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비농업부문 고용이 예상치였던 14만 9천 명을 넘어서는 17만 5천 명을 기록했고요. 실업률은 전월에 6.6%보다 0.1% 상승했습니다만 구직자 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미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날씨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질 경우 더욱 인상적인 미 경제 지표의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달러화가 상대통화 구분 없이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달러화의 전통화 대비 강세 흐름이 지속되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은 뉴욕 증시가 미 월간 고용지표의 호조와 함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데 따른 영향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뉴욕 증시의 상승폭 축소는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반등과 위험통화들의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엔화는 약세 이후 반등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로화의 경우 역시 미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이전에 유럽의 시중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에 긴급 대출 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변동성만 확대되었을 뿐 달러화 대비 수준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위험통화들에게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지속 기대감과 위험 회피 분위기가 모두 약세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이 분위기 속에서 달러 원은 역외 시장에서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이번 미 고용지표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평균 노동 임금이 201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임금의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서 소비자 물가 역시 올랐던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비하는 분위기고요. 이러한 기대감은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로 하여금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달러원은 지난 금요일 1060원 60전에 마감한 후에 다시 1060원에서 1080원 사이에 박스권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동안 1070원대 진입 가능성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박스권이 깨지지 않는 가운데 박스권 상단 또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분위기가 참 한 주 한 주 완전히 바뀌는 달러원인 것 같습니다. 전망까지 잘 들었네요.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가지만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강세가 이어지는 아침인데요. 특징주 오늘 코스닥 쪽에서 많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요, 키스트입니다. 별그대 중국에서는 거의 신드롬 수준의 열풍이 분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만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키스트가 최근 한 달 동안만 한 60% 이상 급등을 한 그런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키스트가 떠오르는 가운데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들썩입니다. 오늘 JYP 엔터도요, 합병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시 7%대 급등 출발을 해주었습니다. 썬데이토즈가 오늘 개장 이전부터 리포트가 나왔었죠. 상승 여력이 더 있다. 150% 올랐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분석이 있었는데 역시 오늘 아침에 같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키스트, JYP 엔터, 썬데이토즈 이상 엔터 놀자주 중심의 돌발 종목 추려봤는데 분석을 압구정으로 나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김수현 효과 때문에 나흘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최근에 이 별그대라는 SBS 수목 드라마 이미 종영이 됐죠. 굉장히 좀 열풍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왔는데요. 일단 중국의 드라마 판매 그리고 이 주연을 했던 김수현 씨가 또 중국 최대의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그만큼 중국 내에서 이 별그대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좀 거세다라는 부분 때문에 움직임은 1,400원대부터 지금 2,300원까지 다이렉트 논스톱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느냐, 이 워싱턴 포스트지도 8일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의 모범이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싣고 중국은 최근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한 드라마가 열풍이다라고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일단 이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었냐면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별그대 한 장면 때문에 중국에서 치킨의 매상이 굉장히 좀 크게 늘고 지방의 한 임신한 여성이 밤늦게 치킨과 맥주를 먹다가 또 유산할 위기까지 놓이기도 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얼마만큼 좀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왕치산 중앙기울위원회 서기가 전인대 분임토의장에서 별그대를 또 극찬하기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연 배우인 김수현 씨가 속해 있는
키스트 역시도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말씀드릴 때 배우 배용준 씨가 키스트의 대주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거의 없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단 오늘뿐만은 아니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엔터 업종인데 사실 엔터라고 하면 SM이나 SM 또는 YG 엔터테인먼트 이 두 회사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데요. 최근에 한 이틀 정도는 JYP 엔터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올해 다수의 신인 아티스트 데뷔가 예정되어 있고요. 향후 또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타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한 주가 수익 비율이 28.3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28배, 30배를 적용하겠다라는 주권사 연구원의 의견이 있었고요. 일단 이 기존의 과거의 JYP 엔터가 신인 아티스트의 흥행 실패 그리고 또 신주 인수권부 물량이 좀 잔존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신인 아티스트 흥행 부분은 최근에 이미 어느 정도 그간의 트레이닝 노하우는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과를 보여줄 때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 큰 폭의 턴어라운드를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적자폭은 줄어들었는데 과연 올해는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드라마틱한 이 턴어라운드가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주가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돌파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6,000원 이상에서는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거래량을 좀 동반한 강세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가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썬데이 토즈인데요. 최근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데이 토즈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강했냐면 이 종목이 사실 한 4,000원, 5,000원대부터 지금 2만원 가격대까지 물론 눌리고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올라왔다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시총이 결국에는 6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역시나 이 애니팡에 대한 개발사인데 애니팡 1도 그랬지만 2도 굉장히 좀 강한 시장에서 강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인기도 굉장히 상당하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가 끝인지 어디까지가 상승의 제한인지 이 부분은 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시기에는 일단 이 썬데이토즈도 역시나 주가 조정은 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평가라는 부분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대비해서 아직도 10배가 안 되는 PER 수준을 갖고 있다는 의견들이 좀 제시되고 있는데 게임주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크게 상승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갈 때는 썬데이토즈도 역시나 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는 정말 쉬어가지 않습니다. 게임들이 별이 되어라라는 신작 게임 매출 순위 상승 때문에 4월째 강세를 띠고 있는가 하면 드래곤플라이는요, 스페셜 포스2 대만 성공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쑥쑥쑥 올라와요. 나머지 게임주들 더 한번 보겠고요. STS 반도체는 적자 확대 소식에 급락을, DAP는 안성공장 화재 소식에 역시 급락세로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KC 그린홀딩스는 중국에서 환경오염 퇴치 위해 예산은 늘렸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까지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남은 게임주 2개 한번 더 볼까요? 네, 드래곤플라이가 6% 정도 강세를 띠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셜 포스2가 중국에서 이제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실시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 아닌 대만 쪽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좀
올라온 만큼 올라왔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7,300원 정도 오고 나면은 작년 12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시점이 한 8,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8,000원 정도 오게 되면 좀 걸릴 수 있고요. 또 지금 위치도 120선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고 단 일주일 정도 만에 5,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올랐던 얘기는 50% 이상 주가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스페셜포스의 대만 오픈 베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부분들 좀 제가 보기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도 이제 별이 되어라는 이제 게임이 흥행을 좀 하면서 좀 구글 플레이어 쪽에서는 4위를 지금 기록했다고 합니다. 순위가 한 계단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주들은 좀 호재 아닌 호재가 뉴스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웹보드 규제를 PC 게임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을 약간 유보시키겠다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이제 게임 규제 쪽에서 좀 벗어나면서 좀 호재가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또 게임빌 같은 경우는 컴투스하고의 그 구조조정 합병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도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게임 같은 경우 모바일 게임 쪽에서 상당히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한 6,700원 정도, 67,0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지지력이 테스트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DAP가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안성, 공장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부품 공급 차질 우려감이 나왔죠. 그러면서, 10%대 급락이 나왔고 반도체 부품업체로서 갤럭시 S5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DAP 화재로 인해 가지고 갤럭시 S5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회사 측에서는 안성 공장 외에도 안산 쪽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S5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좀 확인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초기 물량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 다만 갤럭시 S5가 기존의 S3나 S2처럼 폭발적인 그 성공세, 그래서 판매량이 보인다라면은 조금은 영향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한 5,800~900원, 그러니까 최근에 찍었던 저점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력을 테스트하면서 행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STS 반도체가 적자 전환, 좀 대규모 적자가 나오면서 7%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5,300억 정도, 5,4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고요. 영업 손실이 112억 4천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고, 단기 순손실은 738억인데 일단은 그 지분증권 감액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단기 손익이 너무 손실이 확대되었다는 부분들. 조금 이제 납품 단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는 엄밀히 따지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50% 정도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3,400원 혹은 3,300원 정도에서 좀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 다지기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은 다행히 추가적인 하락보다 행보세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3,000원 초반까지 혹은 일시적으로 3,000원도 붕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한 앞으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한 3,300원대의 지지력을 좀 테스트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KC그린홀딩스가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혹은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서 얘기 나온 게 스모그 그러니까 환경 대기 오염을 좀 막기 위해서 340조 원 정도를 430조 원이죠. 430조를 투자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대안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KC그린홀딩스가 급등세를 띠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발전소라든지 제철소 그리고 뭐 정유시설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것을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일단 중국에서 이러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내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중국의 스모그가 좀 워낙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걸 계속 조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다. 주가 자체도 엄밀히 따지면 5,000원대에서 지금 9,000원대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죠. 직전 매물대에 좀 놓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뭐 급등세로 갈지 점진 상승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은 9,500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되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부터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이죠. 작년에 헤드앤숄더 3탄을 기록했던 자리에 중요한 그 네크라인이 9,500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일단 이 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 강하게 돌파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지금 수준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그래서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 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산업의 성장성 기대가 됩니다만은 주가 자체는 일단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C 그린홀딩스 가격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앞서서 키스트가 우리 김수현 효과 중국에서 별그대 신드롬 때문에 오늘 상가 갔다고 전해드렸었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뭐 주인공들이 뭐 여행지 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근데 농심이 오늘 또 신고가를 내는 원인으로 그 이유가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반면에 제일모직은 신저가 올 들어서만 25%가 빠졌고요. 롯데케미칼이 1분기 실적이 안 좋겠다 분석 속에 낙폭이 점점 커지더니 4%가 낙폭이 넘어갑니다. 2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이게 오늘 깨지고 있습니다. 종근당은 1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네요. 농심 얘기 먼저 들어보죠. 김근혜원 고문님은 드라마 속에서 이 주인공들 라면 먹는 거 보셨나요? 네, 저도 사실 잘 보진 못했는데 뭐 얼마만큼 좀 이 파급 효과가 있는지 뭐 다시 한번 좀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농심이 뭐 별그대 열풍에 힘입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농심 라면 판매가 급증했다는 얘기인데요. 중국 법인이 이 농심 차이나가 올해 1, 2월에 약 3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한 318억 정도, 320억 정도 되는데 매출을 올리면서 월간 실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9일에 밝혔습니다. 역시나 이 주력 제품인 신라면이 900만 달러의 매출로 실적 성장을 이끌었는데 지난달 20일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이 이 여행지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 나온 이후에 중국 법인의 온라인 판매가 60% 정도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그대 안에서 나온 것들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유행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껴왔고요. 그만큼 또 한류 콘텐츠, 문화 콘텐츠라는 게 얼마만큼 또 중국 내에서 파급력이 있는지 이 부분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주연 배우들의 어떤 파급력이겠지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농심 같은 경우 뭐 기술적으로 오늘 30만 원대 돌파가 나왔습니다. 밴드 저항을 다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데 거기서 직전 고점이 36만 원인데 일단 뭐 한 32만 원 수준까지는 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근데 만약에 32만 원이 돌파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36만 원에 대한 트라이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 내수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가정을 해봤을 때는 농심의 상승세가 뭐 비단 오늘로 그칠 가능성은 낮다. 조금 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근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이 좀 나오면서 신저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OLED 신규 소재 매출은 하반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OLED 평광필름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믹스가 개선될 전망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반기 쪽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익 모멘텀에 대한 부재 이 부분이 또 신저가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역시나 주식은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화섬 쪽은 이제 아니죠. 실질적으로 뭐 IT 기업이 되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제일모직이 속해 있는 부분들이 다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업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걸리지 않나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사실 퓨어캠, 그러니까 순수화학 쪽은 상반기 들어서는 좀 좋게 봤는데,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저가가 나왔죠. 지금 뭐 저가가 신저가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최근 흐름상에 있어서 좀 저가가 나왔는데 1분기 실적 악화 때문에 오늘 또 5% 넘게 빠지는, 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환율 하락, 그리고 금융 경색에 따른 역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춘절 이후 중국 화성업체의 가격 급락, 이런 부분들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시장 컨센서스를 언더퍼폼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근거로 좀 제시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롯데케미칼을 약세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만원, 이 가격대가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당분간 며칠 정도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9만 원이 깨지면 일단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9만 원에 대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이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이 두 자릿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발표가 됐죠. 한 증권사 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서 종근당이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 두 자릿수 성장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독점 유통하고 있는 타미플루 같은 경우 이번 겨울에 또 신종플루 등 독감 유행으로 인해서 품귀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높다. 타미플루 매출액이 굉장히 좀 급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올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얘기고, 고도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2009년 미국에 이 자프젠의 기술 수출이 됐는데, 고도비만 및 이 프레더-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 신드롬의 치료제로 개발 중이라면서, 치료제 자체가 일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도 환자들이 매일 허용된 칼로리 50% 이상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4주간 체지방이 8% 감소했다. 그러니까 약효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제시가 됐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좀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좀 붙자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좀 접근을 한다면 75,000원대 수준에서 좀 진입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근당까지 살펴봤습니다. 5만 원을 돌파해서 코스닥 상승에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목표가는 어디쯤이 적정할까요? 한번 알아보겠고요. 골프존도 2월 초에는 15,000원이었는데 오늘만 한 5% 정도 급등하면서 거의 2만 원에 다 왔습니다.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늦지 않을지 골프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이요. 내가 당선되면 용산 개발을 사실상 지금 백지화됐지만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보완주들 흐름 오늘까지 좀 추적을 해봐야겠네요. 서울반도체 골프존 먼저 보죠. 네, 서울반도체가 5만 원 돌파를 좀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두 달 정도 46,000원대 행보세를 보여주고 나서 지난주에 강세를 띄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5만 원 돌파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5만 원 돌파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한 2,000원대, 5만 3,000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46,000원을 중심으로 해주고 한 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가격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추가적인 상승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지금부터는 약간의 그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골프전이 그 새로운 신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뭐 급등세를 띄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급락세를 보여줬던 뭐 세금 추징, 그리고 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비전 3R 판매 중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 작용해서 급락세를 보인 이후에 그것을 다 회복시켜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올 만큼 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지금 2만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행보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도 뭐 이런 악재가 없었을 때도 2만원 이상 돌파를 못 시켰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것이 호재가 된다고 해서 2만원 돌파시킬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만원 중심으로 해서 조금 기간 조정이나 행보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용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정몽준 이제 의원, 지금 이제 뭐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용산을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다시 재개하겠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관광개발이 급등세를 상한가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 T&D도 2.7% 정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에 대해서 한 1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서부 T&D는 용산 관련해서 자산 가치가 한 2,500억 정도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일단은 뭐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식은 나중에 이렇게 현실화된다고 해도 조금은 뭐 주가가 반영되는 경우도 적고요. 그래서 용산 개발이라는 게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상승이나 급등량 연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조금 손실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터보 T&D도 일단 매물대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만원 정도, 19,600원 정도 돌파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그 개인정보 이 관련해가지고 대책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보안주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올해 보신다라면은 개인정보 유출, 뭐 카드사, 또 최근에는 뭐 KT사 이런 부분들이 인해 가지고 계속 그 보안 개인 정보에 대해서의 그 유출 심각성이 계속 시장에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보안주들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다만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 자체가 오늘도 보신다라면은 추가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은 일단 이러한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된다라면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이슈는 소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 또 괜찮은 회사를 본다라면은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강세로 2차 상승에 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실 때 일단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에서 지난주에는 조금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호재성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양쪽에서 악재가 불거지는 시점 코스피는 1960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선물에서만 2,000경 넘게 팔고 있는데요. 필요한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이제 코스피는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네, 코스피가 조금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띠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뭐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상승 탄력도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조금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일부 현금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대안주로는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음식료라든지 유틸리티 업종군들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주간이어서 흔들리면 코스피가 흔들리지 코스닥은 괜찮을 것이다 믿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코스닥도 오늘까지 7일째 오르곤 있지만 시가보다 현재가가 약간 더 낮으면서 파란불 음봉으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김근호 연구원님, 계속해서 종목별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리라 보고 계시죠? 네, 뭐 저는 계속적으로 좀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다, 여러 가지 엔저의 가속화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한 논리로 조정이 나올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계속 오를 수만은 없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딱 어떻게 맞아떨어지게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엔저의 가속화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건데 일단 조정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일단 만기가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50포인트 수준에서는 코스피를 매수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코스닥에서는 밑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올라올 만한 종목들을 좀 가볍게 사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점들이 많거든요. 지금 오늘도 좀 상승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면 뭐 오르는 종목이 계속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좀 밑에 있는 종목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도 좀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락앤락 같은 종목들인데 일단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위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뭐 지수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종목별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사실 뭐 자동차도 있고 IT도 있고 화학도 있고 건설도 있고 금융도 있고 다양하지만,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린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수 관련된 업종인데, 뭐 최근에 또 오리온도 좀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뭐 농심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뭐 별그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올랐고요. 유통과 관련된 업체들도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수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씩 매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보통 근데 내수 관련된 업종들이 매기가 형성되는 건 지수 방어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수가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컨셉은 내수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강했던 뭐 게임주도 있고 엔터 업종도 있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엔터 업종, 게임 업종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공격적으로 붙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나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결국엔 좀 덜 올랐던,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업종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기는 또 쉽지가 않고, 오히려 좀 바이오 업종들이 여러 가지 컨셉으로, 그러니까 PER을 높게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을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공통된 부분은요, 지수가 쉬어가는 조정 국면을 맞아 내수주에 관심을 높일 때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특별히 김근호 연구원님은 게임과 엔터도 좋아 보이지만 바이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전략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필요한 전략 짜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시만기 접어들면서 이번 주 첫 거래일 아침을 맞고 있는데, 금요일날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만 그 낙폭을 약간 줄이면서 끝내더니만 오늘 그 저점을 다시 한번 찍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관찰만 하고 기관 동향 잘 살피면 수익 난다 하셨는데, 외국인이 신경이 좀 쓰이긴 하네요, 오늘 아침.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숨어있는 이제 포지션이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가 가장 기로울 것 같습니다. 동시만기를 이제 4거래일 앞두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을 제외한다면 이제 3거래일인데요. 여전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국인들 그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적 포지션이 공격적으로 만약에 오늘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 매도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포지션이 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개파랑 눈치 출발, 글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해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 우리나라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상당히 급감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혼자 출발 이후에 포지션이 정확하게 좀 갈린 것 같습니다. 일단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은 이제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눈치가 보일 것 같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의 강도 자체가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물 쪽에서의 모습이 오히려 이것보다는 저는 외국인들의 매도의 규모가 신경 쓰이기보다는 현물의 지금 매도포 자체가 상당히 좀 거슬릴 정도로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이 개인들의 포지션과 외국인들 포지션보다는 집중력 상당히, 특히 오늘과 내일 중요한 거는 이 기관계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관계 포지션 쪽에서 지금 매수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 255 초반부,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의 저점 쪽으로 오후장 저점으로 형성이 된 254.70대
오늘 저가 부근 쪽으로 회귀를 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 있다. 바닥 가능성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쪽 시장을 놓고 보면 콜옵션 추이 쪽에서 개인들만이 매수세 강화, 외국인과 기관겠죠 동반 매도 압박이 이제 소폭 나오고 있는 상태겠고요. 풋옵션 추이는 뭐 거래 자체가 상당히 한산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지금 보였던 모습들을 고스란히 놓고 보면, 선물까지 놓고 보면 시장 상방 배팅을 그나마 모든 옵션과 선물 시장 쪽, 양 시장 쪽에서 세거래 시장 쪽에서 대응을 상승 쪽으로 배팅하고 있는 거는 개인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폭 때문에 먼저 지금 역발상 쪽으로 조정포를 좀 열었다라고도 표현을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 보면 차익과 비차익해서 동반 매도 압박 카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좀 부담스럽긴 분명히 하죠. 왜냐하면 현재 기준점에서 매수 차익 잔고 자체의 스프레드 자체가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동시만기에서 이 매수 차익 잔고 부분에서 차익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물량들을 많이 출하할 만한 그 조건들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오늘 좀 앙칼지게 프로그램 베이시스도 백어 상황에서 아마 저점을 오늘 이 베이시스 값으로는 지금 저점을 찍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하고 그리고 베이시스 상황 그리고 미결제 마지막을 놓고 보면 시장 쪽에서 미결제 쪽에서는 지금 집중력으로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물량들이 아니거든요. 그거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 묵은지 물량들보다는 기존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한머니 자체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흔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기관의 매수 확대 여부 반드시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인데요. 자, 외국인과 투신 쪽의 동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투신 쪽이 금요일날 장과 비슷하게 현재 255대 부근에는 잘 안 때리려고 들 겁니다. 256대가 넘어가야 이게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투신 쪽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매도 쪽으로 잡혀버리게 되면 주정포가 좀 더 크게 열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겠고요. 오늘 기관 매수 확대 확인하자 오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이 기관계 도합 쪽에 잡히고 있는 핸들링 치는 건 금융투자 창고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기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창고 쪽에서 방어 쪽가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만약 금융투자 창고 쪽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지속한다. 외국인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말자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락 쪽이 제한적으로 걸린다라고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관점에서 오전장 황금 라인 쪽으로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신호등의 차트에서도 이미 조정포를 열었습니다. 반드시 지금 조정포가 금요일날 종가에서도 열려서 그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미 그 조정포를 열렸었지만 다시 브레이크 여부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누가 만들고 있다?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수세가 지속된다라고 가정이 된다라면 역발상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황금 라인은 255.70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가장 안전한 자리는 이 부분 완벽하게 올라탔을 때 매수 추격을 따라가도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이 255 초반부에서 매수를 역발상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긴장을 좀 하시면서 짧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 많아서 좀 신경 쓸 것 같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관에서 얼마나 사주는가 그 강도다 하셨습니다.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짧게 매수하시는 안정적인 전략이 필요하겠고, 조금 더 매수를 좀 편안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장 황금 라인 255.70 준수해서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대웅 멘토님, 주쌤의 선물시장 전략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이틀째 약세 1960선 턱걸이 중인데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강세를 띄고 있긴 하지만 음봉으로 바뀌면서 역시 탄력이 같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추가 제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